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서종강입니다. 연극 품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진 연극배우 정규수 씨가 큰 맘을 먹고 신촌에 카페를 차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테이블이 3개밖에 없는 귀여운 가게였죠. 너무 작아서 간판 걸기도 뭐하고 해서 가게 이름을 카페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그 카페에서 석유 난로가 엎어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실화 사건이 발생했으니 경찰서에 출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조사받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형사가 물어보는 순서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인적사항을 모두 물어본 형사가 정규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불이난 카페 이름이 뭐요? 정규수 씨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카페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그 말을 듣고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쑥스러운 거 알아. 카페 이름이 뭐냐고. 아, 카페라고 하기 좀 쑥스럽지만 아, 쑥스러울 거 없어. 작다고 카페가 아닌가? 이름이 뭐야? 카페라고 하긴 좀 쑥스럽지만 이러기를 무려 10번 가까이 했다는 슬픈 카페 이야기입니다. 널리 알려졌던 이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면서 왜 하냐면요. 우리 방송 노동학개론을 하면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방송이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매번 그런 심정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방송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듣고 있으면 얼마나 쑥스럽던지 손발이 오그러드는 것 같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이제 조금 방송처럼 하나 싶었는데 노동학개론이 오늘 방송을 끝으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주호민 작가가 작품 준비를 해야 해서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물론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방송을 제가 흡족할 만큼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는데 잠시 재충전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민 PD한테 올해 연말까지 할까 싶은데요 라고 슬쩍 말을 꺼냈더니 저는 사실 김영민 PD가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말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몇 개월 쉬고 다시 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핑계김에 몇 개월만 쉬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TV에서 우리 김 PD가 다시 부르지 않으면 뭐 잘린 거고요. 첫날 방송 걸 쓰면서 저는 번호를 001번이라고 붙였습니다. 번호를 그렇게 붙인 것은 최소한 100회까지는 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단 039, 039번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시즌 1의 막을 내리는 거죠. 언젠가 040, 040번으로 번호를 붙인 방송 원고로 다시 만날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방송을 들어주시고 노동문제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노동학개론 시즌1 마지막 39번째 방송을 시작하면서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하종강의 노동과 꿈. 방금 들은 노래의 가사, 정의의 노래 목 놓아 부르다 평화의 나라 외치다가 쇠창살에 묶인 몸 일으켜
새벽별 바라보나 이 가사와 딱 들어맞는 선배가 생각났는데요. 그 선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0년대 초반 수배 중인 선배를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부쩍 반가워하면서 언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밥도 먹으면서 요즘 노동운동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선선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선배는 뭔가 한참 생각하는 표정이 되더니 한 달쯤 뒤에 날짜를 말하면서 그날 몇 시에 어디로 올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수첩에 약속을 적을 수도 없었던 살벌한 시대에 선배는 한 달치 약속을 모두 머릿속에 외우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도 수첩이 없이 다이어리를 한 달에 한 장씩 2장만 복사해 갖고 다니면서 약속을 적고 달이 지나면 가차없이 분해버리는 방법으로 나름 보안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선배는 소문이 자자했던 좋은 머리로 한 달치 약속과 시간, 장소를 모두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녔습니다. 한 달쯤 지나 낙원상가 근처 약속 장소에 가니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에 닭볶음탕을 맛있게 먹은 집이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집이 없는 것입니다. 문을 닫은 것이지요. 인사동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선배는 40대 운동권인 자신들 세대 활동가들에게 20대인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장기 수배 생활 기록을 세웠을 만큼 오랜 세월 숨어 살았으면서도 한국사의 진보운동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후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선배는 바로 오는 12월 30일이 추모 3주기 기일을 맞는 김근태 씨입니다. 21일 동안 남영동에서 받았던 혹독한 고문 내용을 난딴치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도 한 달치 약속을 모두 머릿속에 기억하는 습관으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들은 노래의 가사, 그 정의의 노래 목 놓아 부르다 평화의 나라 외치다가 쇠창살에 묶인 몸 일으켜 새벽별 바라보나 아마 이 말에 김근태 씨만큼 딱 들어맞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방송이 될지도 모르는 39번째 하정관관관관관관에서는 김근태 선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지나가는 과객에게 물을 잘 주신다는 노동학 개론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딱 봐도 명예전당에 오를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명예전당이라는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주민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아, 예. 훌륭한 작가님으로. 아, 그러면 이제. 파주 스님으로도 유명하신. 아, 예. 그 정도 아시면 우리 명예전당에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무효입니다. 이거는 원래 이 동종업계 사람 뭐 동업자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참 예의가 아니긴 한데. 결국은 39회 동안 없는 걸로. 네. 아니요, 그 2명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 예, 맞아요. 네. 2명 정도. 네. 네. 오늘 오신 분은 누구신가 하면은요. 스스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만화가고요. 박건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소재로 해서 만화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제 만화 경력이 한 20년 가까이 다 되더라고요. 예. 그 주호민 작가님 경력은 얼마쯤 되셨어요? 저는 이제 딱 10년 됐습니다. 그럼 뭐 10년이나 선배시네. 네. 두 분 잠깐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이제 얼굴은 많이 뵀었는데 네. 이런 자리는 좀 처음이죠. 저는 예전부터 그 작가님 작품을 좋아해서 뭐 노근 이야기도 그렇고 뭐 다 갖고 있습니다. 책이 모든 책이 엄청 두껍습니다. 예. 예, 주로 뭐 이렇게 무거워서 베개로도 목침으로도 쓰고 그런 책이기도 하죠. 두께가 있어가지고. 뭐, 예. 10년 선배이긴 하지만 하여튼 뭐 세월이 꼭 벼슬은 아니니까.
그 주호민 작가님께서는 그 지난주 방송을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요. 네. 그 저번 주에는 모두 안 걸스데이 때문에 못 오셨다고 제가 약간 소식을 들었는데. 아니 뭐 꼭 걸스데이 때문에 못 온 건 아니고 그 네이버 웹툰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송년회를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가수를 좀 불러요. 그래서 작년에는 시스타하고 에픽하이가 왔었고 올해는 걸스데이랑 그 형돈이와 대준이가 예. 왔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시스타를 보고 처음 느꼈어요. 만화를 그리길 참 잘했구나. 그 마감도 다 작가들이 다 마감도 마치고 다 200여 명이 몰렸다고. 평소에 지각하는 작가들도 그날만큼은 칼 마감을 막 3일 먼저 하고 뭐 그러는 날이죠. 그래서 저도 걸스데이 실제로 봤는데 참 예쁘시고 그 중에 요즘은 걸스데이 그럼 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또 웹툰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본 웹툰 이름을 막 하나씩 말하는데 그 지명을 당한 작가들은 막 이제 좋아서 죽으려 그러고. 막 지명 안 당한 작가들은 막 자기 작품 이름을 막 목이 터져라 연호하는. 주호민 작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신감계가 이제 목구멍까지 쳐 올라왔는데 말은 못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죠. 뭐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봤다 안 봤다 답을 하는 거군요. 스스로 자기가 본 만화를 말하는 건 아니고. 노동학개론 오늘 이제 시즌1 마지막 손님은 그 짐승의 시간이란 만화를 그린 박건훈 작가입니다. 근데 이 만화책도 엄청나게 두께가 두껍고요. 그 무게만 실제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만화 내용도 굉장히 무거워서 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참 고통스러웠다. 뭐 이런 소감을 많이 말하더군요. 보통 초대 손님을 모시면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박건웅 작가는 특별히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모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0이면 이분이 돌아가신 지 3주기 되는데요. 바로 민주주의자라고 불려지는 고 김근태 님입니다. 그 짐승의 시간은 1985년 9월 4일 새벽 5시 30분부터 9월 26일 오후 3시까지 22일 동안 그 김근태 씨가 남영동에서 겪은 끔찍한 고문, 그야말로 짐승의 시간을 기록한 만화입니다. 그래서 박건웅 작가와 함께 김근태 의원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근태형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박건웅 작가는 이 작품으로 올해 큰 상을 받으셨죠? 예, 이 작품으로 부천 만화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주호민 작가님도 받은 상인가요? 저는 한 단계 아래 우수 이야기 만화상을 받았고요. 그 대상은 그해 최규석 작가님이 또 최규석 씨 얘기가 나오네요. 울기엔 좀 애매한으로 대상을 받으셨죠. 네. 최규석 작가님이 그때 대상을 받은 이후에 상금이 그 다음 해 상금이 2배로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엄청 배 아파하셨어요. 네, 그 얘기 요즘도 가끔 하더라고요. 이제 상금을 그렇게 오르게 한 데는 최규석 작가 공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항상 소감으로 돈 얘기를 해요. 상금이 왜 그대로냐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오늘 김근태 선생님, 고 김근태 선생님 말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김근태님은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노동학개론은 주로 노동운동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게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네, 좀 그렇긴 한데요. 노동학개론에서 무슨 김근태 이야기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김근태 그 선배를 만났을 때 노동운동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인천에 있는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제가 자원활동가로 일하고 있을 때 김근태 선배가 수배 중인 상태에서 그 단체 실무자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분이 김근태다라고 길에서 누가 소개할 때, 이 사람 말로 듣던 그 김근태구나. 예, 그렇게 느꼈는데, 그 인천 지역에서 정말 나이 어린 노동자들과 함께 김근태 씨가 노동운동을 같이 하는 모습을 직접 봤고요. 해고된 노동자들, 학생운동 출신 학생들과 같이 소모임 지도를 김근태 씨가 직접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이 어린 노동자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일화도 있는데 처음에 제가 김근태 씨를 만난 것이 노동운동 현장이었고 사실은 김근태 씨가 영원히 그 현장에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흔히 말하는 그 언더그라운드 오거나이저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명해지지 않으면서 평생을 운동에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였던 학생운동 출신들이 정말 정치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을 때 김근태 씨는 오랜 기간 동안을 지하에서 열심히 조직사업, 교육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평생 동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언더그라운드에서 조직 사업을 하는 네. 그런 전형적인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민 끝에 공개 운동으로 나오셨죠. 그래서 공개 운동 나오기 전날까지도 제가 만났었고요. 같이 노동 운동했던 경험이 있어서 노동학개론에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건웅 작가님께서 예.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김근태님에 대해서 만화를 해서 짧게 한번 네, 박건웅 소개를 작가님 하겠습니다. 약간 음성이 작으신 편이에요. 예. 좀 크게 마이크 예. 가까이 대고 얘기해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김근태님은 1947년 2월 14일에 태어나셨고요. 서울대학교를 경제학과를 다니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배당하셨습니다. 1983년 민청년 초대의장을 지내셨고요. 1985년 구속과 고문을 당하고 전민영 활동으로 구속되었다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로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다 고분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서 2011년 12월 30일 뇌정맥 혈전증으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라는 호칭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하고는 제가 이제 김근태님을 처음 뵀을 때는 한 번 딱 그냥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진 못했고요. 후배 결혼식 때 그때 멀리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잠깐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가 언제쯤이었죠? 그때가 돌아가시기 한 6, 7개월 정도 되셨죠. 네, 그래요. 그러면 그때도 몸이 좀 불편해 보이시기도 저는 하셨습니다. 뵙지 못하던 예. 시기네요. 보통 이제 김근태 그러면 민주화운동의 대부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저는 유명해지기 전에 김근태 씨를 알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이유는 사실 정계로 나온 다음부터는 거의 가깝게 지내지 못했고요. 정계로 나오기 이전에 83년도에 그 민청년을 창립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 하루 전까지도 같은 사무실에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서 노동자들과 처음 활동을 하면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걸 하셨어요. 노동자들과 같이 한 7, 8개월 소모임 활동을 해서 그 회사에 노동조합 하나 만드는 것 이런 걸 하셨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노동조합 그때 노동조합의 간부를 맡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뭐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닭장집이라고 하죠. 공단에 있는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 달려 있는 정말 닭장처럼 생긴 집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학습한 다음에 어렵게 노동조합 하나 만드는 그런 일을 했고요. 저도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노동운동하는 노동자들과 학생운동 출신 그 대학생들이 김근태 선배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10몇 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공부하러 가면요. 그때 아이가 이제 큰애가 3살쯤 됐을 때였는데 김근태 씨도 집에면 거의 잘 못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옆에서 아이가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김근태 씨는 그 아이를 붙들고 3살짜리를 붙들고 그걸 설명을 해줘요. 아빠가 집에 잘 없다가 오랜만에 있어서 아빠랑 놀고 싶겠지만 아빠는 지금 이 아저씨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참았다가 다 끝나고 가면 그때 놀자. 근데 아이가 이제 3살 정도 됐으니까 설명할 때는 끄떡거리고 듣다가도 설명 다 끝난 다음에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야단치지 않고 또 설명을 해요, 그걸 막.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걸 막, 저렇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있는 사무실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고
그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실내용 미끄럼틀이. 근데 거기 우리 실무자들이 가끔 자기 아이들 데리고 오기도 하니까 김근태 선배네 아이하고 우리 한 노동자의 아이가 같이 거기서 놀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새치기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노동자의 아이는 새치기 하는 아이를 막 야단치고 밀쳐내고 막 그래요. 근데 근태영네 아이는 걔를 자꾸 설득을 하는 거야. 아, 네가 이걸 타고 싶겠지만 순서를 기다려서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타야 돼. 이걸 서너 살짜리가 붙잡고 설명을 해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뭐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방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주고받은 편지로 어떤 그 교육과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 감동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김근태님 하면 항상 이제 따라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문과 이제 고문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종강 선생님도 예전에 고문 당하신 얘기 글로 쓰신 적이 있잖아요. 고문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라는. 그래서 김근태님 고문 이야기 들으면 좀 이렇게 남다른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 남영동 영화도 안 보셨죠? 예, 그건 못 봤는데요. 물론 저는 고문이라고 참 말하기도 뭐하고 정말 고문이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쑥스럽지만인데 딱 사흘 밤이에요. 그래서 사흘이면 엄청 그렇죠. 그 고문 트라우마 치료 센터가 생겼고 거기 센터장을 한 강영주 선생이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후배인데 자기가 그 센터장 맡았다고 형 치료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길래 아유 사흘 정도 고문당을 어디 가서 명함을 내미냐 창피하게 그랬더니 아니야 고문 하루 당해도 치료받아야 돼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센터가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갔다가 그 식당에서 그 센터 직원들하고 센터장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고객님이셔.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근데 그 사흘밤밖에 안 되지만 그 사흘밤이 제 삶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고 또 사실 인간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게 만드는 게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데 여기서 지킬 가치가 뭐가 있냐. 더 이상 지키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상태로 만드는 게 고문이어서 사실 그 영화를 보면 저는 그 몇십 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부끄러운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사실 그 차마 남영동 영화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영동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많이 이제 만화에 이게 영향을 줄까봐 작업하는데 많은 영향을 좀 줄까봐 보지 못했고 또 나름대로 제가 재해석해서 이제 남영동 김근태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담아냈던 것이고요. 그러면 만화 다 그리신 다음엔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언제 같이 봅시다. 굳게 맘먹고. 그리고 그 하종강 선생님께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이제 그 김근태 치유센터에 가서 사무국장님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문으로 진화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제 물리적인 고문을 당했던 분들과 최근에 뭐 그 간첩 조작 사건 때 그 국정원 직원이 연락해서 뭐 그 직장에 연락을 한다거나 가족 주변에 다 연락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뭐 신상을 캐묻고 하는 요즘 그런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실미적인 고문들이 요즘에 진화된 모습이고 그런 분들과 과거의 물리적인 고문과 요즘에 그 심리적인 고문을 당했던 분들을 트라우마 지수를 비교해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진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고문을 할 때 보면요. 그 고문에 필요한 도구들을 그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보는 앞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종강 고생 좀 하지. 이러면서 차례차례 고문 도구를 그 수사관들이 챙겨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있는 동안은 뭐 그 피가 바짝 마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빨리 시작했으면 막 이런 상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사람을. 끔찍한 일이죠. 이야기하자면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런데 고문이라는 걸 당해보면요. 인간이 그런 고통 속에 처하면 자기가 거기서 도망쳐도 욕먹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본능적으로 마구 찾게 됩니다. 거의 생존 본능인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왜 잡혀갔냐 하면 저보다 먼저 잡히는 후배가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하종강 선배가 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잡혀갔던 건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 후배를 만나서
왜 내 이름을 얘기했냐 물어보니까 그 후배가 이제 한 말이 이쯤에서 하 선배는 지금쯤 감옥 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봤다. 근데 사실 감옥에 가야 될 시점에 가지 않는 후배들은 후배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예, 하나의 그 훈장 같은 느낌. 예. 왜 정말 꼰대는 저러고 있나. 빨리 자기 할 일을 하고 가야지. 그런 시각이 저에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이 뭐냐면 사실 형이 요즘 학대 역할이 별로 없잖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실제로 저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고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적은 사람을 찾아낸 거죠. 근데 그게 저였던 거고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어서 제가 그 후배를 원망해 본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시간도 저에게 없었겠고요. 근데 짐승의 시간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꽤 있잖아요. 예, 짐승의 시간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정기 고문에 동료의 이름을 대면서 속으로 내가 자백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반증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인간으로서 저항할 수 없는 잔인한 강제에 굴복해가는 스스로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은 나 하나뿐인 길, 그렇게 묘사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배의 이름을 불면서 그는 수배 중이니까 괜찮을 거야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딴 사람이 빨리 말했으면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공범들이 같이 수사를 받으면 예. 빨리 저쪽에서 말했으면 막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김근태 선생님 그 수기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오히려 옆에서 이제 그 고문당하는 이제 학생들의 비명소리와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고 저 사람 그 후배나 동생일 수 있는 선배일 수 있는 친구들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고문자가 저 옆방에 있는 사람을 더 오래 고문해야지 자신에게 그 순서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되게 이기적이고 그런 고문 당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심들이 인간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후배하고 같은 편이 아니라 그 옆에 고문당한 사람과 같은 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문자와 자기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정말 김근태 선배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뭐 그렇게 남에게 이야기해 본 적은 아직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일부러 아마 그 옆방에서 고문하는 것이 들리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목소리가 막 들려오고 거기다 막 이름까지 서로 부르고 막 이러면요. 그 지하실에서 막 캄캄한 복도에 그 서로 부르는 이름이 울려 퍼지고 막 이럴 때 심정은 정말 당해본 사람만이 알지요. 그래도 참 사람이라는 게 숨 쉴 구멍은 있어서 이렇게 고문하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이 구석에 꽉 처박혀 놓고 그 파티션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딴 친구를 또 잡아왔거든요. 근데 파티션 밑에 요만큼 공간이 있는데 그 밑으로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친구의 운동화 바닥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혀온 친구가 딱 보더니 예를 들어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친구가 주호민이라면 딱 잡혀서 들어오자마자 수갑 차고 들어오자마자 호민이도 와 있구나. 그 신발 바닥만 보고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이놈의 새끼들이 얼마나 붙어 다녔는지 신발 바닥만 보고 서로 안다고 그러면서 아유 잠깐 웃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히틀러 그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이제 그 유대인 그 수용소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이제 그 유태인들이 나치 이제 들이 자신들을 고문하거나 학대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서 어떤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그게 있다고 무슨 하더라고요. 또 무슨 명칭이 있죠. 그런 심리 상태를 그런 심리 상태가 있다는데 김근태님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면요. 내 얘기 살려는 게 아닌데 오늘은 그렇게 와서 막 가혹하게 하는 수사관이 있는가 하면 와서 달래는 수사관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담당이라고 불렸던 사회에서도 담당은 자주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고통하고 나서 이렇게 잠시 틈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빼갖고 온다든가 힘들지 막 이러면서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르는 사람이 있고 뺨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눠서. 미국 영화에서도 나오던데 그건 뭐 굿캅, 배드캅 루틴이라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회유하고 막 그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주호민 작가는 신과 함께라는 그 만화에서 여러 지옥을 자세히 묘사했는데요. 김근태 씨를 고문했던 사람들은 죽어서 어떤 지옥에 가게 될까요? 맞춤형 지옥으로 지옥 전문가로서 한번 자세히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상상을 해봤는데 되게 유명한 게 이근한 씨잖아요. 네, 그렇죠. 이근한 씨. 만약에 그분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근데 그분은 목사였잖아요. 박탈당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네, 박탈당해서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자격은 되네요. 목사가 되게 쉬운가 봐요. 이분이 이제 지옥에 가면은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요. 근데 이근한이 들어오는 거야. 이근한이 앉아 있는데 들어오는 게 이제 이근한이어서 그가 이제 생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되는 뭐 그런 걸 상상을 해봤습니다. 보면 이제 만화에서 나오는데 이제 고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계속 소리 지르면 지르지 말라고 고문하고 그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가항력적인 계속 반복되는 리사이클식으로 되는 고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고문들을 한번 하시면 그래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근하는 김근태 선배 고문하면서 아프지 억울하지 민주화 되면 내가 고문띠에 서줄 테니까 그때 내가 나한테 복수해 막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그러게 거라고. 저도 그거 보고 정말 아주 모골이 송연하던데. 고문은 예술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우리 사회가 후퇴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 남영동 영화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했다는 듯이 막 자랑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봐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만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박관웅 작가님께서는 이 김금태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작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또 작업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한 2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김근태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되게 되게 마음이 되게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인데 사람들의 마음들은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식의 추모 방법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한 추모 웹툰을 하나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있을 수 있겠는데 고마워 미안해라는 추모 웹툰을 경향 블로그에 연재를 올렸어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보시고 그 중에 이제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한번 또 보시더라고요. 이 책을 만드신 출판사 사장님께서 보시고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한번 그 김근태 님이 쓰셨던 그 고문에 대한 기록을 담은 남영동이라는 책을 저한테 건네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되게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물론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또 고문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걸 좀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차근히 읽어보고 되게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글이 되게 디테일하고 그 고문의 기억들이 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 날짜별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고문을 당하신 분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쉽게 자신의 그 고문의 기억들을 남에게 드러내거나 이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거를 하나씩 다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어떤 이유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러한 이제 고문에 대한 기록을 세상에 좀 알려서 다시는 이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김근태님의 이제 이야기를 세상에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만화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고문에 관한 기억을 이제 폭로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기억하신 거예요. 재판에서. 예, 그 재판에서 그걸 이제 모두 진술처럼 하면서 터트린 거거든요. 예, 진짜. 듣는 사람들이 정말 전율이 흐를 예, 정도로 막 그러셨다. 정확하게 토시 하나까지 기억하면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세상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달치의 약속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다니는 분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자신이 당한 고문도 그 사람의 혹시 이름이 들렸으면 이름, 인상착의, 고문할 때 했던 말 이런 걸 세밀하게 다 기억했다가 폭로했는데 판사도 검사도 그게 너무 자세하니까 저게 가공됐다고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거짓말로 저렇게 자세히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저는 또 기억나는 게 그 형수님이 그 면회를 이제 다니셨는데 그럼 면회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항상 해주셔요. 그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 감옥에서 먹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 비닐봉지에 고문당할 때 막 발버둥을 치니까 발뒤꿈치가 다 으깨지거든요. 그래서 으깨진 발뒤꿈치에 이제 상처에 딱지가 붙었는데 그 딱지가 나중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교도소에서 떨어진 딱지를 빵봉지에 몰래 모았다가 면회 올 때 아내에게 얼른 건네줬는데 결국 이제 빼앗겼거든요, 그걸. 그래서 그 형수님이 그러게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그 상처에서 떨어진 딱지를 빵봉지에 며칠을 모아서 몰래 갖고 나와서 전해줬는데 그걸 또 보는 앞에서 빼앗겼으니 교도관들에게. 빼앗겨서 이제 그 김근태님이 안으로 들어오셨다가 그 교도관 이제 안에 이제 이렇게 숨겨놨었는데 교도관들이 그거를 또 내부 점검을 한다고 수색을 해가지고 뺏었다가 그걸 뺏었는데 그거를 불법 소지를 했다라고 해서 뺏었죠. 증거물을 유일한 증거물이긴 한데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김근태 선배에 대한 추억을 몇 개 얘기하자면요. 그 민청년이라는 단체를 이제 띄우기로 했는데 사실 그 단체 준비를 김근태 선배랑 제가 활동하고 있던 그 단체 사무실에서 거의 했어요. 그래서 뭐 박계동 씨나 장영달 씨나 그때 민청년을 띄웠던 주역들이 며칠 동안 거기 와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단체가 출범할 때 결의문 성명서 뭐 이런 게 발표되잖아요. 그럼 그때 김근태 선배가 대표 의장을 맡았으니까 그 성명서 초안을 쓰면 그분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8절지 시험지를요. 책상에 한 장 딱 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찬찬히 적어요. 끝까지. 중간에 뭐 쭉쭉 긋고 뭐 뒤에 있는 내용 앞에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성명서 한 장을 첫 구절도 마지막 구절까지 대단한데. 생각하면서 적는 거예요, 이걸 막. 중간에 고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고요. 별명도 있다고. 예, 별명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같이 활동하던 노동자들이 선배 활동가들에게 별명을 하나씩 붙여줬어요. 그때 조화순 목사님은 조감동이라는 별명을 받았고요. 그분은 작은 일에도 정말 감동받고 제가 며칠 전에 81세가 되셨는데 그 섬돌향림교회에서 조화순 목사님하고 같이 토크쇼를 했어요. 조화순 목사님이 거기서도 자기에게 영향 끼친 두 사람을 조지혁을 목사와 김근태 후배였다 꼽더라고요. 조화순 목사님은 노동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받는데 연세가 80살 넘은 지금도 계속 그 감동을 계속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화순 목사님 그날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머리로 깨달은 것이 가슴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린다. 그런데 가슴에 느껴진 것이 발끝까지 가는 데는 평생 걸리기도 한다. 머리에서 깨달은 것이 가슴에 느껴지고 가슴을 느낀 것이 발끝까지 와서 그 사람이 어딜 딛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후배 목사들에게 너희들이 있는 발을 딛고 있는 그것이 너희의 신학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데 미국의 어느 여성 신학자가 한국에서 조화순 목사님 뵙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학회에서 발표했답니다. 한국 가면 조화순 목사라는 여성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신학은 발의 신학이다. 당신의 발이 있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발이 있는 것이 너의 신학이다. 후배 목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감동을 받으니까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김근태 선배는 노동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김진지였습니다. 조화순 목사님은 조감동인데 진지. 정말 진지하세요 그분은. 당시 80년대 초반에 이 노동운동 마당에
음담패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음담패설이냐 하면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차마 비슷하게도 옮길 수 없는 완전 그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그걸 막 노래 가사로도 바꿔 부르고 막 이랬더니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징가 젯을 이제 마징가 그것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한 번은 흥겹겠는데요? 우리 인천 지역 노동자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수련회를 갔어요. 관광버스 기사가 그만하라 그러다가 결국 버스를 파출소 앞에 세우더라고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요. 우리도 건전한 관광을 계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버스를 파출소 앞에 갖다 세웠을 정도로. 근데 거기 주하신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뭐 김근태 선배도 거기 다 있었죠. 뭐 감동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노래 듣고. 저도 그래서 이제 무전 노동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 분위기에 좀 같이 휩쓸려 흉내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김근태 선배도 이제 음담패설을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오셔요. 같이 이제 동화되기 위해서. 진지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웃다가 그 음담패설을 진지하게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별명이 김진지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별명은 설득의 대가였어요. 그러니까 김근태 선배님이 저 사람 설득해야 되겠다. 맘먹고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많이 옆에서 보고 흉내를 내고 배우려고 애를 써서 재판할 때 노동자에게 증인이 필요한데 대개 증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 시작할 때 항상 그 사건이 났을 때 회사에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한 사람 중에 연락되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퇴직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회사에 불리한 증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증언할 사람이 마땅히 나타났을 때 제가 가서 오늘 밤새 이 사람을 설득해서 밤새 설득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보자. 그래서 가서 몇 시간 동안 설득해서 약속을 받아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김근태 선배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제가 배운 겁니다. 다시 박건웅 작가님 만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기 엄청난 그 고증에 충실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죠? 다른 거 아니고요. 처음에 김근태 의원 님께서 김근태 님이 이제 고문을 당할 때 이제 그 팬티를 입고 고문을 당하셨던 그거를 이제 제가 그렸는데요. 그래서 다 전부 이제 삼각 그 팬티로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책이 나오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아침에 인재근 의원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그 김근태 그 선생님은 내 남편은 사과 팬티만 입으셨다고 하셔가지고 그 50페이지 되는 분량의 원고를 다시 이제 사과 팬티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징준 시간을 만나보시면 전부 다 이제 고증에 충실하게 사과 팬티로 다 바꿨습니다. 그 50컷이 넘게 이제 사과 팬티를 바꾸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릴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만큼 벗고 있는 장면이 많은 거죠. 그렇죠. 다 이제 벗고 고문하는 장면들이 많았으니까. 참. 좀, 그, 김근태 의원님 묘비명의 짐승의 시간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그게 크리스찬 아카데미 집단 교육 시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또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될 텐데, 80년대 중반까지는 도시산업 선교와 더불어서 거의 유일한 사회운동 공간이었습니다. 당시는 종교의 우산이 없이는 사회운동이 발붙일 수 없었거든요. 김근태 선배가 왜 주목받았냐면요. 80년대 초에 공개적 운동단체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시민단체도 없었어요. 이 노동운동 조직, 정치조직, 시민조직, 무슨 아무 조직이 없을 때 공개적인 운동단체가 단 한 개도 없을 때 처음으로 공개적 운동단체를 만든 게 민청년이었고요. 그 대표를 김근태 선배가 맡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맡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뼈를 묻으려고 했으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여길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노동자들과 힘겹게 했던 모습 지금도 기억나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서 지식인과 같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출신들이 한국 사회 진보 운동에 또 굵직굵직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프로그램 중에 자기 묘비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인간관계 프로그램이나 무슨 그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도 요즘 많이 하고 네, 있던데. 뭐 미서 쓰기도 있고 뭐 예. 묘비. 그때 김근태 선배가 쓴 묘비명이 실제 묘비명으로 사용된 거죠. 네. 거기 보면 일생 계획, 첫째 노동자 농민 정당의 설립, 둘째 1988년 남북 통일, 셋째 2016년 내가 세상을 떠난다. 희망하는 묘비명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잠들다. 근데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일찍 떠나셨네요. 노동자 농민 정당을 설립하는 걸 일생의 첫 목표로 여기고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 정치에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요 묘비명을 만화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어떤 생각이셨는지 잠깐 우리 박건웅 작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예, 되게 숙연해졌고요. 그때 묘비명을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 이것조차도 이제 고문자가 그 묘비명의 유서를 보면서 참 뭐라고 해야 돼 지독하다라는 그런 판단 아래 더 고문을 가했다라고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일생에 대한 겸허한 어떤 계획과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숭고한 어떤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고문의 어떤 이유로 그 판단에 대해서 당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저를 고문했던 수사관도 성이 김씨인 사람인데요. 예. 사실 고문도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기술이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죠. 하나의 과학이라고 또. 그러니까 저한테 고문 중간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집 형제 중에 좀 몸이 아픈 형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예. 어릴 때부터 네 동생이 몸이 많이 아파서 예. 부모의 사랑이 너무 동생에게 쏠리는 바람에 네가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곁길로 나간 것 같다. 나름 자기가 분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근태 선배가 과거에 이런 묘비명을 작성한 것조차 이 사람들에겐 다 고문의 재료가 되는 거죠. 재료되고 소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김근태 그 선배가 돌아가셨을 때 뭐 정치인들, 사회 저명 인사들이 김근태 선배를 추모하는 글들을 그 SNS에 많이 남겼는데요. 뭐 한명숙 전 총리, 박지원 전 원내대표, 뭐 천정배 최고위원, 정동영 전 최고위원, 뭐 최재천 의원 많이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이재호 의원이 있네요. 그 당시 한나라당에 이재호 의원도 김고문을 추모하는 글을 남겼는데 뭐 삶의 마지막 의지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생의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선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임종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뭐 그러나 선생을 잡기 위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참담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걸 김근태 씨가 알았다면 뭐 즐거워했을까 기뻐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나오네요. 평소 김고문의 성대에 모사를 했던 나는 꼼수다. 김용민 PD는 고인 성대모사도 하고 똑같아요. 뒷북 잘 치신다고 뒷담화도 했지만 김근태 선생님이 일관됐던 철학과 신념 그리고 진정성을 존경합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 나라를 굽어 살피소서라고 추모했습니다. 이 김근태 성대모사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닮았네요. 근데 김근태 선배님을 가까이서 보면요, 이 눈이 약간 갈색이세요. 그리고 코가 커요. 네, 그리고 길죠. 곱슬머리예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뭐라고 놀렸냐 하면 혹시 할머니나 무슨 증조 할머니쯤이 무슨 신미양요, 병인양요 때 강화도나 인천 근처에 사신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어찌 보면 상당히 모욕적일 수 있는 농담도 막 하고 그랬는데 김근태 선배님이 그 농담을 잘 받아 넘기시고 몰라 나 다 알아봐야 되겠어 막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진지하게. 네, 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네. 제가 그때 한마디 했던 것도 보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네요. 여기 보니까 뭐
김 고문과의 개인적 인연을 소개하며 슬픔을 표한 이들의 글도 눈에 띄었다. 하정강 하늘노동문제연구 소장은 제가 있던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근태형 고문으로 발버둥치다 발 뒤꿈치에 생긴 상처 딱지를 빵 봉지에 모아 접견할 때 전해주려고 교도관에게 빼앗겼다는 얘기를 형수님에게 듣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이를 악물고 신발끈을 조입니다. 편히 쉬세요. 라고 애도했다. 제가 이렇게 썼군요. 참 기억에도 가물가물한데. 오늘은 이제 박건웅 작가님 모시고 민주주의자 김근태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잠시 쉬는 것이지만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저희가 못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방송을 시작할 때 박건웅 작가님 다시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듣자 약속하고, 사실 제가 그 박건웅 작가님한테 짐승의 시간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지난번에 만화 박람회 할 때. 네. 근데 거기 사인을 거의 한 20분 걸려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긋길래 그게 그냥 선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선 안을 전부 검은색으로 다 이게 일일이 선을 그거 채우시는데, 예, 정말 그 만화책만 무겁고 두꺼운 게 아니라 거기 작가의 사인까지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무겁게 해주셔서 황송하게 제가 받았더니. 뒷분에 그 순서가 없으셔서. 그랬어요? 그나마 많이 팔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어색한 사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민 작가님 고맙고 박건웅 작가님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 박건웅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노동학개론에 또 한번 좋은 기회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방송이라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노동자의 꿈이 모여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완성됩니다.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정강, 만화가 조호민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노동학 개론, 매주 목요일 0시에 함께합니다. 지난 4월 8일 노동학개론 첫 방송을 하면서 우리는 프로그램 명칭을 노동학개론이라고 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었죠. 노동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알고 싶은 사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호적이긴 한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사람, 막연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 그럼에도 노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노동 현안, 노동 상식, 노동하는 사람들, 문화 속 노동 코드 등 노동 문제에 대한 인문 교양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흡족하진 못했지만 나름 흉내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위에 설명한 우리가 방송의 대상으로 설정한 사람들의 공감대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크든 작든 기여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노동 문제는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최근 야당의 대권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에 노동이 없는 점을 지적했더군요. 그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정치의 80%가 노동 의제다. 노동이 빠진 정치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우리 정치는 노동 배제적이다. 정부 야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그렇다. 우리는 우리 정치의 노동 의제가 중요한 자리매김하게 될 때까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방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만날 때도 그런 생각으로 돌아오겠고요. 오늘 마지막은 우리 그동안 함께했던 주호민 작가의 작별 인사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노동학개론 원래 한 회에만 나오는 줄 알고 나왔다가 이렇게 39회까지 하고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과 파란 약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냥 모르고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빨간 약을 먹고 뭔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받는 노동자들, 노동 문제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솔직히 말하면 삶의 질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 방송을 하기 전보다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더 이제 넓은 지평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계속 찾아보려고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만나서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